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50일 정도 앞두고 양측의 회동이 이뤄진 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유 변호사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이상 속 깊은 얘기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양쪽의 표현이 조금은 다른데 윤석열 당선인은 미안한 마음을 이제 전했다 이렇게 돼 있고, 유영하 변호사는 아예 워딩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면목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뭐 과거의 서운함 또는 과거의 미안함 많이 해소가 됐겠나요?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알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난 이미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예. 정치는 일종의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 당선인이 대구에 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다. 찾아가서 면목 없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은 맞아 보여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떤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일단 보수표 결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노렸다고 하면 그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걸 지켜보는 적지 않은 국민들은 굉장히 씁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이게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서요. 그러니까 새 대통령 당선인하고 전직 대통령하고의 만남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1,600만 명이 촛불을 들어서 일종의 탄핵을 시킨 겁니다. 국민이 예. 국민의 손으로. 그리고 입법적, 사법적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당선인이 가서 특별검사로 가가지고 결국 이제 수사팀장을 맡아서 죄를 물었던 당사자잖아요. 예. 그랬던 사람이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촛불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반동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끝난 역사적 평가까지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저는 좀 기억나는데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사면 복권을 시켜준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과연 해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 대통령은 진보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국민들은 정말 진보하는 거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당선인이 수사를 했던 당사자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그걸 미안하게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고 처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는 표현은 아무튼 뭐 이후에라도 이건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선을 걷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 부분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뭐 여러 가지 말이 좀 바뀌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태도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면목 없고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선을 그어줬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
유영아 변호사의 그 뒤에 그 워딩 이상 속 깊은 얘기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였다고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인상 찌푸릴 만한 얘기가 오고 갔을 좋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프로토콜 얘기를 하셨지만 취임식에 정중하게 와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도 아마 그런 거의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내용 들어보죠.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지금 뭐 배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허락하면 참석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로 이제 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는 뜻인지 정말 건강만 허락된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는 뜻인지 갈까요? 더 한번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청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답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저는 뭐 참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식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요.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변호사인데 지금은 분신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정치력 확장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 박 전 대통령의 유튜브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랑 다름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탄핵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도 뭐 잘못했다 이런 인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법 절차를 받을 때 이제 법원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도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과 관련돼 있는 잘못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당하게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일 상징적인 자리가 전 취임식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으로 모든 건 끝났다. 예. 그러니까 취임식장에 내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앉음으로써 이전에 불명예스러운 것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취임식장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참석할 보이는데요. 것이다. 예. 다만 이제 그 참석한 이후에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느냐, 참석하기 이전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끝날 거거든요. 제가 예. 볼 때는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번 만남의 의미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당선인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어떤 국민 또는 사회적 통합이 상당히 필요한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 도움이 되고 뭐 보수층 결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의 이익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구잖아요. 대구 경북 민심을 잡는 건 보수 정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 대구 경북의 민심을 먼저 잡아야 확고하게 보수층의 어떤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이 내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유영아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칫 뭔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대구 민심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보수 민심 전체가 흔들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경계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일 먼저 지방 순회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가서 만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모든 이익이 당장의 이익과 다 부합하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럼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내보내고 당선시키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느냐? 네.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항 영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근거지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구 지역하고 오히려 갈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만약에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박근혜식 정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은 당장 지방선거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앞으로 총선이나 이럴 때 대구 지역에 박 전 대통령이 네 사람을 넣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보수층이 오히려 민심이 분열되는 현상으로 갈 수 있다.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핵심 생각합니다. 지지 기반이 거기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 내각 인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일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속 장관 인선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이제 각 개인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데뷔하는 무대거든요. 예. 지금도 아직 여당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특히 물론 이제 보수층이나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매의 눈으로. 예. 민주당 그걸 또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런 모습 얘기할 때마다 비유적으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있거든요. 예. 2017년 12월에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투사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그 과거에 이제 그 어떤 노동운동할 때 투사 이미지나 이런 거 갖고 나오면서 여당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그 전까지 사실 국민의힘은 뭐 여러 가지 전신 당이었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야당은 싸움으로써 뭔가 지지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이거 썩 좋다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이제 정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아마 투사격으로 대변될 만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청문위원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그 투사 라인, 네. 투쟁 라인이 그건데, 자 민주당이 야당으로 이제 바뀌면서 과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이것도 긴장감이 확 도네요. 그런데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뜯어 보면은 뭐 교계를 갸우뚱할 만한 의혹도 있고. 뭐 짐작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우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0년 전쯤 쓴 글이 문제가 됐는데 관련된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죠. 정 후보자는 출산은 애국, 암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한 과거 칼럼으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핫 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젠더 감수성으로는 출산이란 말도 조심해서 쓰고 출생이라고 바꿔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10년 전쯤의 분위기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떻습니까? 또 오늘 한겨레 신문 만평 봤는데요. 천리마 운동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출산으로 애국하자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촌평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칼럼이 연달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구 지역 일간지에 칼럼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쓴 칼럼이 바로 이제 출산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르고 만일 셋 이상 다산까지 한다면 위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10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감수성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에 있어서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출산율 떨어지는 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지금 인식이 그때하고 똑같다고 전제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여성을 출산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한다거나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예. 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3년에 쓴 칼럼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법 개정 때 나왔던 네. 얘기요? 칼럼 예. 제목이 3m 청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이유를 알 텐데요. 이른바 아청법이라고 하잖아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취업 제한 업종에 그러니까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네. 사람의 사회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인데 자격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취업.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이런 거예요. 거기 대상에 직종에 의료인이 들어갔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사총연합회가 굉장히 반발하면서 표현을 사용했던 게 3m 청진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환자가 오는데 환자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3m 길이의 청진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그 여성 환자한테 주고 청진기를 가슴에 스스로 대게 해라. 의사가 이렇게 되면 이거 성추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하려고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을 그대로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게 왜 심각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의사들의 성폭력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벌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의사 자격 정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해왔거든요. 그때도 이런 분노가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자고 해서 법률을 개정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 제한을 둔다고 해서 반발한다고 3m 청진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실매달아 가지고 의사가 진료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의사나 의료인의 편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과연 환자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증빙을 내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자기가 발표했던 글들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참.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후보자로 나서게 된 원희룡 후보자. 민주당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결국 개발, 자본 뭐 이런 것과 얽힌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왜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는가 거기서부터 얘기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했고 거기에 따르는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한 공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 뭐 내정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상임 고문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개인 사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마 제주이사를 거쳤으니까 제주 제2공항 신공항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예. 공론화 작업까지 거쳤는데 오히려 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주 사회가 반쪽이 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갈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것. 그리고 중국인들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폐해라든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임대차 3법 당장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뭐 산적해 가면서 막 처리하기가 급한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회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과연 그 배경이 뭐냐? 갈등이 자꾸 불거지는 거 아니냐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저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1시간 정도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고요. 어쨌든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과정 절차가 없었습니다. 아니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동정부는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직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 일정하게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함으로써 예.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어떤 합의는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정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각에 대한 추천권을 일부 행사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임 총리를 맡는다거나 그게 공동정부에 대한 그림인 것이지. 그렇죠. 뒤에서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뭐 같이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정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모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아니 어려워진 것이 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공동정부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말했는가 할 때 언론들이 다 분석해 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총리를 맡으면 윤석열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과거 총리가 대통령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 함께 뭔가 몸담았던 사람에 대한 좀 신뢰나 거부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만약에 거기서 내가 들어가면 이제 곧 정치하고 대선 출마 또 가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하니까 총리 안 맡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결국은 단일화할 때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화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8가지 정도 키워드를 얘기했거든요. 예. 최소한 그래도 그 모든 키워드를 다 실현하고 구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통합하고 과학기술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예.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과기정통부 장관 정도는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좀 같이 나와가지고 발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근데 그런 멋진 그림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거는 발이 강제로 빼졌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동정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것만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기 인선 발표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십시다. 안 물어보고 있다는데요. 자, 김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